조건의 임대차를 미끼로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사연. 부동산이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이 분양업자가 건물을 짓고 그 상가를 이렇게 부동산에다 갖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좀 읽어보셨나요 한번? 네. 잠깐 읽어보셨죠? 네. 예, 부동산에다가 공인중개사들한테 갖다 이렇게 맡겨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뭐라 하냐면 야 이걸 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상가를 자기가 임차한대. 자기가 임차한다 그래. 그래 대신 자기가 임차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7년이라고 돼 있어요. 7년. 근데 공인중개사가 보통 한 달에서 오래 하면 10년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7년 정도 내가 여기 임차를 하겠다. 계약하자. 그리고 사장님 분양 받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임차인으로서 저는 분양받을 돈이 없으니 임차인으로서 제가 한 7년 정도 제가 계약해 드릴게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 6억짜리예요. 6억짜리 상가야. 6억짜리 상가인데 얼마에 계약을 할까? 얼마에 계약을 하면 좀 괜찮은 상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안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좀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상가야 상가. 상가다 보니까 6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면 적당하나요? 6억 투자해서. 보통 300? 요새는 200만원밖에 안 300. 나와. 네? 300. 그러니까 좋은 상가잖아 그러면. 네. 그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3%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 보편적인 상가야. 근데 여기 이제 지방으로 오면 5%? 좀 많게 10%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상가를 공인중개사가 뭐라냐면 제가 5천에 500 드릴게요. 대신 계약을 어떻게 한다? 7년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5천에 500을 만약에 계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에 6천만 원이 나와요. 6천만 원이. 그죠? 네. 그럼 6억짜리를 사서 10% 상가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1년에 바로. 그럼 좋은 상가잖아. 그런데 그거만이 아니고 5천만 원이라는 계약금이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양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당장 지금 계약을 할게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격으로 2천만 원을 해서 계약서 쓰는 거야 아예. 이 사람 5천에 500만 원 부가세 별도 뭐 이렇게 딱 쓰고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탁 건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서 좋은 상가 맞죠? 네. 5천에 500, 6억짜리다. 좋은 상가야. 아주 좋은 이런 상가가 서울에 아예 없어. 아예 보이지도 않아 이런 상가는. 지금 금리가 워낙 싸니까 비싸게 금리를 만약에 우리가 융자를 받는다라면 지금은 한 연 4% 정도 받으면 좀 비싸게 받는 거예요. 지금 주택 싸게 받는 것은 2.6% 정도에 받아요. 2.6% 정도예요. 지금 주택이. 그러니까 이런 은행 돈을 빌리면 간단하게 내가 은행 빚을 가득해서 3억 정도 빌리고 3억 가지고 분양을 받으면 3억에 대한 한 4% 정도, 연 4%의 이자를 내도 나는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을 딱 받았어. 6억에 분양을 딱 받으니까 받아서 잔금을 딱 치르자마자 다음에 한 달은 월세를 줍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근데 잔금을 아직 못 치렀잖아. 잔금을. 결국 3천만 원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그럽니다. 제가 갑자기 돈 쓸 때가 생겼고 돈이 갑자기 다른 데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도저히 계약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한다는 거야. 맞나요? 이러면 어떻게 계약이 되나요? 그러면 주인이 뭐래요? 2천만 원 계약 그러면 예 2천만 원 제가 포기할게요. 어때? 포기하면 어떻게 돼? 계약해지. 계약이 맞잖아요. 네. 합격해지는 거 맞지. 포기한다는데 2천만 원? 6억짜리 분양을 받는데 실제적인 세는 5천만 원에 200 정도가 세야. 그거를 얼마에 했다고요?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또 상가를 팔아볼 때 우리 옛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요. 상가를 세를 줘요. 일단 누구한테? 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세를 줘.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어떻게 쓰냐면 1억짜리다 하면 나 1억 5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1억 5천에 맞춰서 세를 주는 거야. 2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2억에 맞춰서 세를 주고 싸게 1억 한 8천, 1억 한 7천에 아, 상가는 그런 게 많아.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 실제 이 세가 합당하냐 안 하냐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걸 맹목적으로 이 세가 맞아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니, 거고요. 그러면 분양은 했지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뭔 이익이 예, 그거지 바로. 자, 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지. 그럼요. 별 5개는 보세요. 주겠지. 이거 얼마까지만 입금하고요. 별 5개는 주겠지. 별 5개 주면 5천만 원. 나머지는 다 드릴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걸 아직도 2천만 그냥 원은 중개사 어. 포기를 하고 그렇지. 그럼 이렇게 그거보다 더 생각하면 많은 돈을 원래 받아야 분양 되는데 가격은요 4억짜리야. 원래 분양 가격은 4억짜리야. 그런데 내가 6억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분양 사무실에서 6억짜리를 써줘요. 2억은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그런데 내가 뭘 투자해? 2천만 원을 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그럼 얼마 이익 남아? 1억 8천이라는 이익이 남잖아. 대신 분양업자는 뭐라고 해야지만 세금은 좀 공제할게요 라는 게 법인 뜻이야. 가능하지 않아요? 어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우리 문 사장님은 이런 분양을 무수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가 아, 탁 많이 와서 있어. 다 또한 우리 제가 그렇게 이 악의적으로 사장님 분양하지 같은 경우도 않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같은 경우도 당했어요. 이런 것이 그냥 탁 와서 다 해요. 그냥 맞아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예. 우리가 상가를 낙찰을 받아요. 이제 우리 상가 낙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상가를 낙찰받아서 파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가를 잘 안 되는 상가를 이렇게 싸게 낙찰 받아야 뭐 후미진 곳이고 어떤 거고 수주를 하고 내 친척이나 내 끈앞을 세를 놓는 거야. 그런데 상가는 보통 얼마나 계약을 써줘요? 보통 얼마 써줘? 1년에서 2년. 그랬잖아. 1년이나 2년을 써줘.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은 보통적으로 뭐 5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예, 그런데 보증금은 작잖아, 그죠? 월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보증금은 작아.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가 보증금을 월세의 2년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냥 1년치. 1년치 월세분 정도를 보증금으로 그냥 까는 게 보편적이야. 시설만 많이 준다면 까이건 그렇다면- 돈만이라도 줘버려. 예. 그렇다면 시세는 과연 얼마일까? 그러면 보세요.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으면 거기서 그 상가의 가치를 뽑아내려면 10년이란 세월이 가야 돼. 그런데도 10년이 가도 그 상가는 남아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가가 남아있는 거지. 그럼 20년이 가면 뭐가 남아요? 땅이 남아요. 부동산은 땅이 원래 부동산이니까. 그죠? 이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요. 간단하게 따져서 내가 1억짜리 상가를 하나 낙찰을 받았어. 근데 감정은 뭐 1억 5천이야. 예, 근데 내가 낙찰을 떡 받았잖아. 팔아먹어야 되잖아.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그럴 때 2억짜리 상가 계약서를 써주는 거야. 누구한테? 나의 지인. 아니면 누구 나한테나. 그럼 1억짜리가 2억으로 변하니까 5천만 원이 까진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버는 거 맞잖아요. 그죠? 방법이야. 다른 이게 세를 일단 놓고 그 세를 네가 받아라 라는 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딱 하고 난 이제 못해요 버리면 끝난 거야. 이게 상가를 팔아먹는 방법이었던 거지. 똑같아. 분양업자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여기에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가치를 이렇게 따질 줄도 모르고 이런 걸 모르면 갔는데 야 그거 세 되게 비싸다. 주변의 생각 이런 걸 과연 이 가격이 갈까라고 자세히 알아보고 적어도 어떤 상가를 분양을 받는다면 적어도 아주 작게
열흘은 거기 가서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 상황이나 그 주변에 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가고 장사가 얼마 치밀화 될 것인지 이런 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분양을 받아야 되고 인구가 나중에 얼마 치밀화 쏠릴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예측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런 걸 못하고 오로지 누구의 말, 공인중개사의 말, 그래도 자격증을 가진 자가 거기서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했다가는 이런 큰 낭패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재산이 만들어지면 상가도 좀 사볼 거고 집도 사볼 거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럴 건데 이런 상가를 살 때도 그냥 그 사람의 말만 100% 믿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사람이 이거를 분양했을 땐 저 사람한테 이걸 얼마나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는 이거를 분양을 한다면 이게 진정한 분양 가격이 맞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차후에 이거를 내가 놨다가 나중에 못 사. 환산을 시킨다면 계산은 못 사. 돈으로 환산을 그냥 시킨다면 과연 제 가격을 받고 환산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양업자나 공인중개사의 말만 헐컥 믿고 그대로 한다면 이런 거잖아. 공인중개사나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는데 정상적인 법칙이야. 정상적인 법칙으로 없다고. 또 하나는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쓰냐면요.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2천만 원 일단 드릴게요. 3천만 원은 차후에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잔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도 뭐라고 쓰냐. 만약 임대인이 이 계약을 취소하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그러면 임대인이 딱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도 그럼 해요. 그러면 어떤 뭐 있겠네? 근데 없어요. 없어. 단지 그것만 써놨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임대인이 나는 꼭 이거를 계약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인식을 아예 그냥 심어줬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떠나면 큰일 나는 그렇게 안 큰일 하면 나는구나.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여기에 임차인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아예 인식을 그렇게 딱 심어줘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러고 그럼 내가 계약을 해주면 대신 이런 물어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먼저 와서 났겠지. 요새 서울 가면요. 서울 가면 호텔 분양을 엄청나게 합니다. 혹시 호텔 분양하는 거 보신 분? 많이 보죠. 우리 저기 문 사장님은 이런 분양 쪽을 많이 하시니까 무지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호텔을 분양해요. 호텔 분양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호텔? 호텔이 이렇게 저는 라마다 호텔 분양 호텔 안 이렇게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 큰 게 그냥 안 해요.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호텔 방 하나씩을 분양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분양하는 거야. 근데 무수히 많아. 근데 호텔 방 하나에 얼마씩 분양을 하냐면 한 1억 2천. 조금 비싸면 2억 한 2억 5천 이렇게 분양해요. 그걸 분양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벌써 안 나와요. 그럼 자기네가 그거를 분양을 받으시면 자기네가 관리를 하고 2년 동안은 뭐 보장을 해주고 월세를 보장해주고 이런데 2년 후에는 버려야 되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관리비 내라 그래. 관리비. 무슨 얘기냐? 그럼 내비두고 나 이거 세 못 났어요 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관리비 내라 그래. 그럼 관리비 계속 연체되네. 돈은 들어가 있고 관리비 계속 연체돼. 그럼 좀 날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자기가 가서 세를 놓죠. 그때 이런 걸 있겠지. 자기가 가서 하루 살아. 그럼 점심부터 또 달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서울에는 무지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근데 어디 걸 분양할 것 같아요? 어디 걸 전체적으로 분양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호텔을 분양하는데. 제주도. 제일 많은 게 제주도예요. 또 부산 거. 이런 거를 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호텔 분양받는 거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호텔 분양하려면 호텔 통째로 사셔야 돼. 통째로 사서 내가 가서 관리하시는 게 원칙이야. 그러지 못할 거면 방 하나씩 분양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라. 대신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호텔이라도. 관리비를 내고, 거기 전체적인 관리비 뭐 이런 걸 다 내고, 내가 영원히 거기서 살겠다. 그럼 왜 호텔 그런 데 가서 살아? 그냥, 근데 하루하루 얼마씩 주고 살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호텔은 분양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유, 여기도 그 상가와 비슷한 걸로, 호텔도 네가 뭐 하지 말라는 상가랑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양을 받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우리 지금 부동산을 적어도 이렇게 20년씩 10년씩 뭐 이상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좀 많이 듣고 또 이렇게 부동산 강의하는데 무수히 많아요. 서울을 가면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왜 강의를 하냐 하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도 하고요.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하고요. 공부는 무지막지하게 해요.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만 부지런하면 공부는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걸 과연 알려주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 물건을 이렇게 턱 꺼내나 가면 자기 물건을 이렇게 턱 꺼내나 그리고 사기야. 이렇게 분양하세요. 그것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뭘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제 항상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잘못됐던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쭉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 잘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난해해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최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문 사장님? 네. 권리금 만들어진 게 언젠가요?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10월 달이라는 거. 2015년? 이제 2015년 이거는요. 10년은 넘었는데 권리금. 이번에 이제 10년을 이렇게 떼주시면 넘기면서 안 권리금이 돼요.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네. 그랬고 요거 2015년 5월 13일은 권리금에 대한 거와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강화시킨 내용이고요. 또한 5월 13일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의 금액의 한도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거가 발생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서부터 말씀드렸던 거에 대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을 한 거나 아니면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재계약을 쓴 거에 한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럼 보세요. 계약을 2013년도 아니 201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10년 계약했대. 10년 계약했어. 근데 한도가 넘었네. 어떤 한도가 넘었냐면 서울 같은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좀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5천에 350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랬을 때 이 사람 5천만 원의 대항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어떨까요? 대항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3억 5천에 5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가. 3억 5천에 50이야. 대항력이 있을까? 없다는 거야. 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 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 2년 계약이라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다시 계약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 계약한 거와
16년도에 계약한 건 무슨 차이가 있어? 난 묵시적 계약갱신인데 2년 써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묵시적 계약갱신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2016년도, 2015년도 5월 13일 이후에 재계약을 쓴 것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 이런 거를 아는 것, 이런 거를 가지고 자꾸 예민하게 따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뭐가 많아요? 문의도 많아지고 이런 것을 해석하는데 많이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 권리금 회수 청구권과 이때 권리금이 만들어졌죠. 권리금을 보장해 주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계약기간 10년 갱신 요건. 요번에 2018년도 10월 달에 어떻게 계약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그 5년을 보장해 주고 있었어요. 5년을 보장해 줬던 것이 얼마를 늘렸어요? 10년을 보장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10년을. 이렇게 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2018년 10월 달에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10년 갱신 요건 제도 도입 때문으로 진작된다. 임차인 보호 장치가 엄청 강화된 셈인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강화된 법 적용하에 나름의 방법을 찾고자 점포 세입자 입장에서는 개정법 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인 것이다. 자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정확한 법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한 번 읽어서는요, 도저히 그것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 법만 읽어서는 해석하기 조금 난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그것을 강의하는 곳에 가서 뭐 제가 먼저도 와서 해드렸다시피 그 문제점 서로 다툼에 대한 사실 문제 뭐 이런 걸 제가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고 말씀이 될 수 있는 소지며 뭐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충분히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건물주와 세입자 간 작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법과 시행력 변경이 워낙 잦은 데다가 일부 법 규정은 환산보증에 따른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그 환산보증 기준마저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상당 과정에서 직답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과 여기 지금 안산시와 여기는 그 법 적용 금액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계약한 거나 재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계약력은 금액의 한도가 없으니까 어디든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